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스포이나의 작가 이예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 타사를 쓴 작가 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토일렛의 공동작가 최준희입니다. 또 다른 공동작가로는 이탈리아 출신의 베네데타 피고니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와 이야기를 쓰고 저는 번역과 각색을 각각 담당했습니다. 데스포이나는 그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던 여성 개발자 정아가 아동 로봇 개발 프로젝트의 팀장이 되면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 과정에서 제니와 랄라라는 서로 굉장히 다른 캐릭터의 로봇을 만들고 또 그들을 자기 손으로 폐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두 로봇은 둘 다 서로 다른 이유로 진짜 아이 같지 않다라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 작품에서 진짜 아이 같은 것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다움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조용한 타사의 줄거리는 어느 날 강남역에서 수연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90년대생 여성 5명이 지하철에서 이제 집단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의 수연이 살아남아서 응급실로 이송이 되고요. 정부에서 어떤 사회 조직적 움직임이나 단체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과는 다른 진술을 하는 수연 때문에 결국 수사가 좀 난항을 겪게 돼요.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그들은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수연의 어떤 기억과 좀 조각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범죄의 조각들이 수연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면서 이 엉켰던 실타래들이 풀려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토일렛은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공중 화장실에 4명의 여성들이 우연히 모이게 되면서 이 몰래카메라를 감시의 수단에서 오히려 저항의 도구로 바꿔가면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억압과 통제를 상징하는 공간 속에서 여성들이 연대를 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놉시스를 처음 쓰게 된 계기는 대학원에서 과제를 받으면서 쓰게 됐거든요. 혐오에 대한 글쓰기를 해봐라 라는 과제를 받았고, 사실 당연히 저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여성 혐오이지만 그 당시에 저는 이번에 나는 내가 피해자일 수 있는 영역의 글쓰기가 아니라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영역의 글쓰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아동 혐오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저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제 세대의 여성들이 특수하게 공유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아동 혐오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왜냐하면 저희 세대의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그 가임기 여성으로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어떤 사회적 압박을 가장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세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의 피해자 정체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때때로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에 너무 고착되게 되면은 그 피해의식이 나보다 약한 존재에 대한 혐오로 터져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종종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니와 랄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을 수도 있는 혐오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드러내는 그런 인물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니의 경우에는 어떤 지나친 이상화의 형태로 드러나는 혐오일 수 있겠고, 랄라의 경우에는 악마화의 형태로 드러나는 혐오라고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20년도에 N번방이 보도되던 시기와 좀 맞물려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 또래 여성들끼리 만나면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연대하는 스토리를 올리기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느 날 이제 침대에 같이 앉아서 막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불현듯 지하철에서 빨간 천으로 목을 매달아 자살하는 여성의 이미지가 갑자기 떠올랐고요. 왜인지 모르게 이 이미지가 제 가슴속에 좀 답답하게 오랜 시간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21년도에 슬랩의 조용한 학살 영상과 그 관련 기사를 보게 되면서 제 안에서 이 기사와 또 이 이미지가 합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왜 조용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이 조용하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 라는 생각들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고요. 조용한 학살이라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용한 학살은 20대 여성 자살률이 급증하게 된 사회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주요 원인에는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하게 고용률이 저하되면서 그런 요인이 제일 크지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원인 중에는 여성 혐오 문제가 증가하는데 그것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좀 미비한 그런 요인도 있었어요. 거기서 좀 포착을 해서 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섞여서 이 작품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살이라는 것이 어쩌면 어떤 사회적 타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용한 학살이라는 사회 현상에서 같이 따와서 작품 제목을 조용한 타살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포토일렛은 베니의 생각에서 처음 시작이 된 건데, 베니가 한국에 왔을 때 이제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뭐 딥페이크라던가 리벤지 포르노라던가 그런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거기서도 이미 심각한데, 특히 유독 한국에서는 이 몰래카메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인상 깊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함께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니 같은 경우에는 관객들이 보는 과정에서 제니는 과연 독립된 한 명의 인격체인가 아니면 정화의 기억과 욕망이 투사된 어떤 투사물에 불과한 건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왜냐하면 극 초반에 정화는 분명히 굉장히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엄청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인물로 나왔는데 어느 순간 제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끄럽게 모성의 역할을 수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점을 관객들이 좀 이상하게 지켜보면서 질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고, 랄라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 극 속에서 랄라가 등장하는 장면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배우님들도 너무 좋아하고, 왜냐하면 굉장히 파괴적이거든요. 그래서 랄라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게 과연 보편적인 아이의 모습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거고, 랄라가 정말로 보편적이지 않은 악마 같은 모습인가? 아니면 저런 모습이 아이들 안에 다 있는데 우리에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건가? 그런 질문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글을 썼습니다. 90년대생 수연으로 설정한 이유는 일단은 20대 여성의 자살률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90년대생이어야겠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어떤 의심의 여지 없이 너무나도 명확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어떤 이름을 지을까, 아마 다른 작가님들도 많은 고뇌를 하시겠지만 제가 극 중에서 그런 대사가 있어요. 빼어난 애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 소리 소문 없이. 그래서 이제 이 빼어난을 굉장히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빼어날 수라는 한자가 굉장히 필요했고요. 수연으로 여러 가지 돌린 이름들을 작성을 해보다가 좀 한국 사회에서 90년대생 여성으로 살아감으로써 저희가 공통되게 느끼는 어떤 감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너무 특별한 이름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흔한 이름으로 설정을 해서 그걸 보는 관객이 좀 쉽게 이입을 하고 들어갈 수 있게 그 이야기로. 그래서 수연이라는 이름으로 90년대생 여성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니가 이 작품을 쓸 때 가장 영감을 많이 받았던 작품이 고대 그리스 희곡인 리시스트라타라는 작품인데요. 그 작품에서 여성들은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아크로폴리스를 점거하고 연대를 실현하는데, 그 자신의 몸이랑 일상을 무기를 삼아서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공중 화장실을 현대적 아크로폴리스로 상상하게 됐고, 그래서 어떤 신성한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현대적 공간으로 설정을 하고, 또 그러한 공간 속에서 변화랑 어떤 새로운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제 범죄의 조각들, 수연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적어야 되는 순간에
어떻게 좀 적으면 좋을까. 근데 가해자들이 되게 이 사건을 볼 때 되게 놀이같이 생각하는 어떤 경향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출발은 했는데 이걸 배우들이 수행해 나갈 때 좀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떤 제가 내세운 이 선명한 이미지들은 굉장히 직접적이지만 비유나 상징을 좀 적절히 섞어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그 놀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놀이들이 좀 각각의 수현 5명의 인물들이 겪었던 어떤 문제들이랑 조금씩 맞닿아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서는 너무 명확하게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좀 두루뭉술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조각들?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것들을 쓰게 됐고, 그래서 이제 스토리 중간중간에 좀 파편적으로 배치를 해서 보는 관객들이 좀 중간중간에 무거워지다가도 다시 이야기로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수연의 기억들이 혼재되는 경험을 관객들도 같이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안 돼요 싫어요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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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싫어요라고. 제가 쓰면서 제일 재밌다고 느꼈던 장면은 작품의 중후반부 정도의 그 정아의 언니 캐릭터인 정미가 어떤 환상의 형태로 등장해서 정아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환상이 정미가 좀 귀신 같은 섬뜩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되게 시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로 서로 대화를 하거든요. 이 장면이 저한테 왜 그렇게 재미있게 남겨졌을까를 생각해보면 그 전까지 정아는 굉장히 방어적이고 윤리적인 언어로 대화를 해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언어를 통해서 자기 방어를 하는데, 사실 그 근저에 있는 감정은 아이를 낳는 여성이든 낳지 않는 여성이든 두려움이다라는 것을 제가 쓰는 과정에서 포착을 했었고,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정아 같은 경우는 내가 아닌 타자를 나의 영역으로 들여오는 게 두려워서, 그리고 아이를 낳은 정미 같은 경우는 내가 늙어가는 게 두려워서 그런 선택을 했구나라는 것을 좀 이런 상징적인 언어를 쓴 대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견했고, 그 과정이 되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대사로 얘기하자면 이제 수사가 계속 흘러가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수면 질의에서 그 직전에 상담사랑 수연이 나누는 대화 중에 이제 수연이 상담사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상담사가 그냥 좀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깝다고 네 이름이 그렇게 말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가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쓰면서. 저희 그게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실시간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댓글들이 등장한다는 게 특징인데, 그 댓글들이 그냥 배경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되게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때로는 가해자의 시선이 되기도 하고, 혹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될 때도 있고, 종국에 가서는 이제 연대자의 말이 되기도 하는데, 이 댓글들이 실제 인터넷 상에서 볼 법하다는 그런 리얼함을 담아내는 동시에 또 그 안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서 번역을 할 때 그런 두 가지를 굉장히 신경 쓰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발 엉덩이라도 볼 수 있기를. 와, 이거 진짜 볼 수 있는 거 맞아?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어요. 음악을 한번 볼래요? 조금 전에 여러분을 위해 작은 선물을 남겨두었어요. 승리를 축하할 수 있게요.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걸어간다. 근데 혹시 함정이면? 극 중에 몇 차례의 영상이 등장할 예정이에요.
이게 회사 구성원들이 같이 회의를 하는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폭로의 기능을 하는, 숨겨져 있던 진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영상이 한 2차례 정도 나올 예정인데, 그런 식의 영상 매체가 어떻게 전체적인 극과 조화를 이루면서 어떤 독특한 연극미학을 형성하는지 이런 걸 관찰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데스포이나의 테마곡 같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이게 3차례에 걸쳐서 등장을 하는데 한 번은 어린 정미가 정아에게 불러주는 장면이 있고, 중간 정도에 정아가 제니에게 불러주는 장면이 있고,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이게 변주가 되는데, 이게 변주가 되면서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들리는, 이 가사의 의미가 좀 다르게 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2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창밖에서 뚝뚝뚝뚝 누군가 푸른 잎이 창가 위로 번져가. 팀들이 그 놀이 장면 하나하나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특히 놀이 조각들은 입체 낭독으로 실현이 되다 보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낭독으로 실현되는 부분에서 입체 낭독 부분이 마치 약간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람 포인트라고 한다면 어떤 드라마적 서사로 쭉 이어진다기보다 중간중간에 파편화되어 있는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퍼즐 조각을 맞춰서 완성된 그림을 보는 재미라기보다는 그런 완성된 그림을 통해서 겪는 재미도 있지만, 저는 퍼즐 조각이 완전히 맞춰지진 않았지만 다른 곳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때 느껴지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실 때 너무 파악하려고 한다거나 분석하거나 나는 이걸 너무 다 알아야 돼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자기가 느끼는 마음들을 그대로 느끼면서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극에서 관객들은 그냥 단순히 보는 사람, 관람객일 뿐만 아니라 화면 너머에서 이곳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공중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되게 원래는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을 내가 보고 있다라는 그런 불편한 감각들을 순간순간 스치듯이 느끼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데스포이나의 연극적 가치를 믿기 때문에 이것을 본 공연으로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해볼 거고,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능성을 무대 위에서 끝까지 실현해보고 싶은 게 가장 눈앞에 있는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작가로서 제가 갖고 있는 목표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저는 어떤 한국 사회 내의 젠더 지형이라던가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제 세대의 여성들에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질문하는 그런 극들을 최근에는 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조금 더 시선을 확장해서 좀 국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작품을 써보고 싶다는 욕심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종과 국적 이런 새로운 축들이 더해졌을 때 나의 위치,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될지 이런 고민들이 좀 되고,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써볼 계획을 갖고 있고 하나 정도는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우선 이 조용한 타살 작품을 계속 발전시켜서 좀 더 다양한 관객들과 무대에서 뵙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방 한켠에 어떤 구상적인 작품들과 쓰여졌던 작품들이 많은데 그것들 중에 꼭 세상과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작품들을
세상에 내보이고 싶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포토일렛을 좀 더 공연화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당장은 그런 노력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벤이랑도 계속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이 포토일렛 말고도 다른 작품을 함께 하기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 꿈이라고 하면 저는 약간 가려진 이야기들을 펼쳐내는 그런 스토리텔러가 되고 싶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작가로서든 혹은 연출로서든 배우로서든 그런 역할이랑 장르를 넘나드는 그런 스토리텔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제10회 신진연극인 페스티벌 선정작은 오아라이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